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포지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정신응급 대응 체계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좌장은 홍윤철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홍윤철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 석사,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현재까지 직업환경의학 외래협회 회장, 제14대 환경독서보건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휴먼시스템의학과 학과장,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 홍윤철입니다. 먼저 보람의 병원에서 개최하신 공공의료 심포지움 축하드립니다. 제목을 위기 속 보건의료 체계 대응 이렇게 잡으셨는데, 보통 위기 속 하면 그 앞에 수사가 붙는데 어떤 위기? 네, 지금은 수사가 붙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위기, 총체적 위기가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그 의료 체계에도 상당한 위기에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자리를 잘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책임의료기관의 책임의료에 있어서 정신응급을 포함한 감염, 건강증진 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람의 병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주제를 준비해 주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정신응급인데, 사실 우리 보건의료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뭐 가장 큰 난제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정신응급을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응급의 뭐 단순한 진료를 벗어나서 이송이나 또 관리, 책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거의 사실은 잘 안 돼 있어서 중요한 문제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 가닥을 잡고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세 분의 토론 발제자의 발표를 듣고 또 세 분의 토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송경준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송경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시고 보람의 병원에서 응급의학 과장,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현재 공공의료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송경준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에서 대협력실장 겸 공공의료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경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공의료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전공이 응급의학이고, 그래서 이제 정신응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심과 연구를 좀 진행했던 바 있어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연자로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사실은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중요한 건지 심정지나 중증 외상 환자가 중요한 건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매일마다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는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검사하셨냐? 걸리신 적 있냐? 확진자 만났냐? 호흡기 증상 없냐?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00~300명의 심정지환자가 더 돌아가셨다고 질병관리청 자료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신응급 환자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정신응급과 관련한 조현병을 비롯한 각종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고 거기서 이제 신체적 문제 확인을 받고 필요한 정신과 전문 병원을 이송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진행이 됐다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그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과제로 이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제안하고 연구했던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경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자살률이 OECD 1위고요. 조현병 관련 사고로 심심치 않게 신문이나 방송에 이 사회적 문제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다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을 뿐더러 가족이나 이웃이 이런 정신질환 사건 사고로 문제가 되었다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이 정신응급 환자를 대응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지금 아직까지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적시에 이런 환자들이 처치나 이 어떤 조치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 환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여기 이제 범죄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심한 조현병 환자들은 그게 의도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어떤 질병에 의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큰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요, 실제로 이제 오늘도 여기 토론으로 경찰에서 참여하십니다만은 경찰이나 구급대원, 그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협조를 하고 현장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아직까지는 좀 엉성하고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아마 제 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또 발표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대응과 이송 시에 응급처치를 맡고 있는 소방, 구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분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자원이 다 같이 필요하고 통일된 프로토콜이 필요함에도 실제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이송병원을 선정하거나 이제 그 협조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보라매 병원에 제가 웃습니다마는 굉장히 난감한 환자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타해 위협이 있는데 환자는 굉장히 액팅아웃을 하고 있고, 근데 보호자가 없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 실제 저희가 종종 보고 있는 환자들인데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어딘가를 보내서 그 사람의 치료를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가족이나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인력도 모자라고 또 근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 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송병원 선정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라매 병원이 시범적으로 서울시 정신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내외과적 문제가 동반된 경우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려고 그러면은 환자가 열이 있는데요, 아니면 호흡수가 이상한데요, 이러면서 이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액팅아웃하는 경우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병원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응급실 체류 중에도 환자를 케미칼 리스트레인,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진정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일 뿐더러 보라매 병원의 경우에는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센터나
기관급 응급실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원 병상, 특히 폐쇄병동이나 정신과 전문 병동 자체가 뭐 특히 서울시만 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는 재실 기간,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병상의 턴오버가 길어서 실제로는 입원 병상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분들이 결국에는 사회로 다시 나가셔야 될 텐데, 이런 이제 사후 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발주로 이 과제, 지금 보여드리는 과제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일정한 지역사회의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신응급 진료 체계를 세 컴포넌트로 구성을 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고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그야말로 한 권역에서 정신응급과 관련한 치료와 처치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 정신응급센터에서 환자를 입원이 필요할 경우에 보내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정신응급 환자의 경우에 바로 입원이 가능한 급성기 정신응급병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고요. 이제 권역 정신응급센터나 급성기 정신병원에 환자가 입원이 꼭 필요하진 않은데 단기간에 안정화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는 지역사회 주치자라든가 알코올 중독자 또는 일부 액팅아웃 하는 환자의 경우, 이제 가족이나 주변 의료진에 의해서 안정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런 위기 안정화 센터에서 짧은 기간 내 관찰을 하고 퇴원하시거나 또는 필요하다 그러면 입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컴포넌트로 구성되는 정신응급 진료 체계를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걸 좀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권역 정신응급센터의 경우에는 내외과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 환자의 초기 안정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권역 정신응급센터의 경우에는 배후 진료가 가능하다. 배후 진료라고 하면 내외과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정신과 선생님들이 협진을 365일 24시간 하고 외과나 내과의 전문의들이 급성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들, 그러니까 뭐 응급센터라 보면 적어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상이 이 권역 정신응급센터 역할을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72시간 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 병상을 갖추고 환자들 여기에서 관찰하고 내외과 문제 해결을 해드리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급성기 정신응급병원을 으로 이제 환자를 이송하는 이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연구진에서 이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위기 대응 팀을 여기에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이제 정신응급 환자가 있을 때 출동하는 거를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메디칼 팀, 그러니까 의사를 포함한 위기 대응 팀이 직접 출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현장 상황이 굉장히 나쁠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직접 출동을 해서 투약이나 조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24시간 운영이 되려면 상당한 인력이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수반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뭐 전국에 그렇게 갖춘다기보다는 시범 운영 같은 거를 통해서 효과성을 판단하고 전국화나 이제 확대를 모색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은 당연히 이제 이런 내외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중독이나 외상 등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단기간 관찰할 수 있는 관찰 병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가 24시간 정신과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요구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초기 평가하고 응급실 진료를 한 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과 협진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의 관찰을 진행한 후에 입퇴원 전원을 결정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응급실 진료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외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성기 정신응급병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내외과 문제가 동반된 환자가 아닌 또는 내외과 문제가 해결된 환자들의 경우에 입원이 필요할 텐데 정신과적 입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입원을 주로 담당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요 기관에는 뭐 응급실이 있어도 되고 24시간 진료센터가 그러니까 환자의 입출입이 가능한 진료센터가 갖춰져야 되겠고요. 역시 관찰 병상과 필요한 입원 병상이 구비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 정신응급센터 또는 안정화 센터에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모식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4시간 진료센터 또는 응급실로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초기 평가를 통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한 후에 관찰 병상에 입원을 하고 단기간 관찰 후에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장기 입원이 필요한 병상으로 이송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만약에 환자가 안정화돼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위기 안정화 센터나 뭐 이런 데로 이제 다시 보낼 수도 있고 신체적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정신응급센터로 다시 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 안정화 센터는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있는 소버링 센터나 이제 거기에 있는 사이키아트릭 이머전시 유닛이라고 불리는 그런 소규모의 안정화 센터를 사실 벤치마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필요하진 않은데 집에 가시면 위험할 수 있는 환자들을 수용을 하겠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많은 환자들이 경찰이나 아니면 노숙인 센터, 무슨 뭐 영등포나 아니면은 서울역 근처에 있는 그런 단기 체류 시설 같은 데 계시면서 사실은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좀 사고가 잠재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반드시 의료인이 물론 의료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소버링 센터는 그 의료인이 UC 샌프란시스코에서 전공인들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는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신 전문 간호사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경찰이 이런 위기 안정화 센터에 갈 수 있는 환자라고 하면 이 스팟에 내원을 해서 초기 평가를 하고 만약에 이제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나 사회복지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의료적인 판단이나 입원이 필요하다 하면 다시 권역 정신응급센터나 아니면 급성기 정신응급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관찰해서 조치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지금 그림과 같이 권역 정신응급센터, 급성기 정신응급병원, 위기 안정화 센터 이런 거고 이런 그림이 되고 이제 여기에서 환자가 서로 이송이 되거나 또는 판단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면서 적절한 정신응급 진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무슨 구로다나병원이라든가 몇 개의 정신과 전문 병원들이 있는데 그 병원들이 이제 급성기 정신응급병원 역할이 되겠고요. 저희가 권역 정신응급센터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등포나 이런 노숙인 행여자가 많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실은 경찰의 컨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에 저런 위기 안정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정신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차 반응자, 1차 반응자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필수적으로 어떤 항목을 확인을 하고,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쪽에서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런 문제를 파악해 봤더니 내외과 문제가 저명하게 있다. 그러면 이제 권역 정신응급센터로 이송을 하는 거고,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정신응급 문제는 확실한 것 같다. 급성기 정신응급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조차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위기 안정화 센터에서 환자를 스테빌라이제이션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구축한다 그럴 때 모든 지역별로 이 세 개의 컴포넌트를 다 구축해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신건강정책과에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마 전국 6군데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전국적으로는 숫자가 모자란 상황이고요. 이 1단계가 지나면 2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급성기 정신응급병원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일부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지금 지역사회별로 사회복지 시스템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위기 안정화 센터 롤을 하고 있는 각종 단체 기구들을 공식적인 위기 안정화 센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물론 이게 이제 기간이 얼마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제시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신응급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시도 단위로 이런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협의체나 실행협의체를 운영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신응급 대책위원회가 이런 권역별로 저희 서울의 예를 지금 뭐 동북, 서북, 서남, 동남 이렇게 그려드린 건데요. 여기에 각각의 그런 컴포넌트들이 구성되면 그 안에서 정신응급 환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강북에서 많은 분들이 보라매 병원으로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보라매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정신응급센터 현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 내외과적 문제로 이 치료나 입원이 안 되는 환자들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고요. 네, 뭐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경찰분이나 그 구급대원들이 저희 응급센터에 그 해당 환자 도착을 하면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고 이 교수님들께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적 판단을 해주시는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일, 토요일 야간에 지금 그런 전문의 평가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2020년 1,600여 명, 2021년 1,400여 명의 이런 정신응급 환자 진료를 진행을 했고요. 이 중에서 자살 환자의 경우에는 지역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해드리는 이런 사후관리 사업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제안드리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구현이 가능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정신응급 체계에 좀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경윤 교수님 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세 개의 컴포넌트, 그다음에 단계별 그 구축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질의응답은 이따 토론 시간으로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최준호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준호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셨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이시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최준호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소개 감사합니다. 저기 이렇게 유서 깊은 병원에 와서 강의할 수 있게끔
초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송경준 교수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저희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신과 쪽에서 접근했던 방식은 그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송경준 선생님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저희 이제 정신과 쪽에서 진행했던 그 과제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겹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잠깐 지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먼저 같은 내용으로 계속 하기에는 좀 어색해서요. 그리고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조현병에 갖고 있는 그 관심은 지대합니다. 워낙 난치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 처음에 하신 대로 이게 어떤 그 의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되게 어려운 분야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조현병에 대한 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조현병이 그 정신응급과 맞닿아 있으며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의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건데 그 조현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뒀을 때 보는 내추럴 코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는 병으로 돼 있는 거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기능이 점점 프로그레션 돼서 나빠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스테이블해지지만 이미 그때는 이제 기능이 한 70%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병의 가장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프로드롬이라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병이 발병하기 전에 보면 우리한테 기회를 한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치료에 전기가 되는 시기가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5-year critical period라고 합니다. 3년이냐 5년이냐 갑론을박하다가 5년으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 그 앞에 전국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전문화시킨다면은 UHR이라는 이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하이 리스크 그룹이라는 요 시기를 미리 발견해내고 거기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상적으로는 이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얼리 디텍션하고 얼리 인터벤션인데 근데 이제 발병했고 나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90년도 중반쯤에 정신과 수련을 처음 받았는데요. 그때 1년차 때 응급실에서 본 환자들은 대부분 3년차 때 다시 보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1년차 때 응급실에 와서 진단을 받고는 대부분 치료받지 않고 AMA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치료받고 망가진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여기 소위 말하는 그 DUP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라는 개념인데요. 그 DUP를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가 조현병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DUP가 얼만큼 되느냐 이게 84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긴 편에 속하고요. 우리가 볼 때 미국 같은 데는 동서부가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이제 동부 쪽에서 보면 우리보다 좀 짧습니다. 되게 이런 체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도 뭐 저기 북미 쪽에서는 50주 정도고요. 영국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30에서 52주입니다. 이 영향이 저희들 이제 밖에 있는 문헌들을 좀 찾아보면은 정신응급에 대한 체제가 좀 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주도 74주로 긴 편이긴 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얼리 인터벤션이 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경우와 이제 비교를 하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좀 더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조현병 치료하는 데 있어서 WHO가 2000년대 초반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신장애에 대한 스티그마는 정신질환 치료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약물이 개발이 뭐 어떤 치료법이 개발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스티그마다, 이제 낙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그 스티그마가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게 되고 스스로 치료로부터 철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퍼뜨리는 것은 대중매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연구들 그게 그냥 감으로 도대체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많이 후퇴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낙인이 후퇴되고
그럼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를 증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 논문에서 따온 건데요. 보면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대중에 이렇게 관심이 도는 게 되면은 그 달에는 그 다음 달에 조현병 환자들의 입원 수가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외래로 오는 환자들이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래로 와서 치료를 받아서 하는 게 보다는 환자를 이제 숨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낙인이나 또 이 정신응급 체계가 잘 돌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잘 치료로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치료가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낙인이나 인식도 좋게 되고 환자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되고 90년대 중반에 제가 레지던트 때처럼요. 그러지 않고 잘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이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이제 좋은 기회라 생각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그 송경준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나서 지금 추가로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각 직역별로 각 기관별로 제공되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원칙들을 좀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정신응급에 대한 정의들을 뭐 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닐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법적 정의에서 응급의료법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라는 겁니다. 응급이 필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법에는 이런 게 명확하게 돼 있고 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료적인 원칙이 관철되는 거는 응급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응급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국내 정신응급 대응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응 지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병상을 전화로 일일이 해서 가야 되는데 또 가보면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응급의료 포털에 종합상황파에서 단과병원의 병원 확인, 병상 확인이 불가능한데 병상 확인이 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격리실의 상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격리실이 몇 개가 있고 그 격리실이 사용 가능한가 뭐 이런 것도 같이 정보로서 공유돼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치료진의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교육 부족.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정신질환 환자들을 접근하기가 참 어렵죠. 그건 저희들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인 정신응급 환자 수가 증가된 게 있고 탈원화 정책으로 해서 병상 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내에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대학병원에 있는 폐쇄병동이 한 100병상이 줄었습니다. 100병상으로 따지면은 적은 것 같지만은 그게 전반적으로 턴오버가 빠른 그런 대학병원의 병상으로 따지면은 수용 가능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뭐 큰 대형 병원에 대한 거는 정신응급과는 좀 멉니다만은 사실 정신응급의 기능을 하는 이제 송경준 교수님이 얘기했던 정신응급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의 주변에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젊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제 경영하고 있는 한 120베드 이하의 병동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병상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거는 23년도부터 그런 병상들의 시설 기준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에 타격이 있고 실제로 그 저희들이 앙케이트 조사했을 때 더 이상 정신병원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병원장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응급 환자 진료 지침 마련을 모색한 게 제 이제 계속 그 지금 내용입니다. 국내외에서 정신응급 대응 지침이 있는데 이 분야가 널리 잘 돼 있는 데는 미국과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제 정신과적 치료가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접근되고요. 헬프라인이 제공되고 액시던트 앤드 이머전시 디파트먼트가 운영이 됩니다. 미국에서 사이키아트리 이머전시 디파트먼트 유니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요. 서부 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응급 입원 72시간 동안 응급 입원이 확대돼 있어서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타의 위험, 자살 환자들 타의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간단한 뭐 문제들 때문에 되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장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전 거를 보면은요, 저희들이 정신건강 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든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여기에는 의료기관이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이 역할만이 돼 있고 현장 가이드라인으로 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의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달 체계를 갖느냐가 이 여기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현장에서 대응만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기 분류 척도로 크라이시스 트리아제 레이팅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남이 만든 걸 이렇게 함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트집 잡는 거는 좀 안 좋지만은 좀 용어들이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각 그 사람들이 적용 그 활동하는 사람들의 직역에 맞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요 체계인데요. 이게 뭐 추정군 1, 2는 어떤 기준을 갖고 만든 건데 추정군 2는 38,000명, 추정군 1 거기에는 이제 자해 자살 경찰을 통해 응급실로 내원한 것을 다 카운트하면 85,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정신질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병상 수가 65,000입니다. 그러니까 85,000명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대강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했기 때문에 지나갔고요. 권역 정신응급의료 체계를 만들었고 권역을 가지고 하는 데는 이 신체적인 질환이 겹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정말 난제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고 그다음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자세하게 어떤 그 로직인지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급성기 정신응급병원도 앞에서 이제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설을 하는데 수용 병상 확보를 위해서 권역 정신응급의료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 당직제 또 주기적인 지역 합의체 회의를 통한 개입 현황과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 문제 발생 시에 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상이 있고요. 네, 뭐 이제 옆 나라에서는 이런 PICU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키아트리 그 중환자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예를 들어 이제 병상이 비어 있더라도 화상병상 우리나라에서도 화상병상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상이 비어 있더라도 지원하는 게 돼 있고 그 병상에서 환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의 그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게 환자 한 명에 간호사가 2명, 의사가 1명이 배정돼 있는 아주 전문화된 유니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직 바랄 부분이 아니지만은 나중에 그런 것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핵심 정보들을 만들어서 잘 있는 것부터 먼저 잘 활용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독립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신질환자들은 그 병력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40, 50대에 질발하면은 뭐 조현병이 예전에 있었던 사이코틱한 상태는 전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현재 뭐를 해야 될지 이 사람에게 어떤 진단이 가능할지 그런 정보들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건 좀 별개지만은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여러 병원 돌아다니면서 중독 약품을 계속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정신응급 현장용 신체 질환 판별 지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방관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3개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뭐 이거를 많이 줄였습니다. 한 10개 정도에서 5개 줄이고 3개만 남겨놔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 소방에서는 그런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가 이게 저희가 가장 처음 만든 건데 현장용 정신응급 선별 진문서입니다. 빨간색, 노란색이 있고 밑에 보면 적색 항목이 한 가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는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든 것 외에도 빨리 래피드하게 어세스먼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번역해서 새로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정신응급 현장용 선별 질문서고 체크리스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의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다라는 걸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왔을 때 정신과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근데 의사들이 이걸 어그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 사람 별 문제 아닌데 왜 왔냐?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응급 센터에서 쓰이는 신체적인 질환과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그 합의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탁과 의사,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얼만큼 합의가 되고 얼만큼 잘 일치된 그런 의견을 갖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거를 전문가를 이용한 뭐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 또는 델파이 분석 이런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그게 앞으로 연구의 가장 저희가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신응급 현장 흐름도는 그 송경준 교수님 만든 거하고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왼쪽에 보는 거는 저희는 이제 정신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종 마지막은 정신과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병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신체적인 문제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다른 과의 컨설테이션이 필요 없는 경우는 물 흐르듯이 왼쪽 컬럼으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입원이라는 게 정신과에는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명절 때 되면 응급실에 데려와서 환자를 입원시키려는 보호자들로 줄을 쓴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 방법, 응급이 아니고 외래로 가야 되는 방법, 또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오른쪽에 집약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사람은 자타 위험을 평가하는 것, 경찰은 자타 위험으로부터 환자 및 현장 요원을 보호하는 것, 소방은 신체 질환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눠서 됐고요. 뭐 여기 이제 보라매 병원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급히 해서 9월 달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격리 강박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회송 시스템 및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역 정신응급 의료센터에서 경찰, 소방, 그다음에 정신응급 대응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논의되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전문가, 그러니까 센터에서 나온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포트하는 다른 팀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운영에 뭐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팀들이 경찰과 또 이런 소방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팀이 더 좋지 않겠는가. 지금 워낙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대안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논의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맨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정신응급 대응팀 지원, 정신응급 병상 마련, 병원 간 내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들이 지방자치의 역할로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연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데 계속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각 직역 간의 일치도를 높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준호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정신의학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특히 이제 평가나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장석용 교수님이신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그리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를 받으셔서 의학과 법학과 보건학을 섭렵하신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장석용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장석용입니다.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라매 병원은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느낌이, 저도 이제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말하는 그 대기업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이제 사립대학교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또 사립대학교인 지역에서 또 근무를 하다가 다시 또 공공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제가 지역사회에서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권역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지역 보건의료 계획도 수립을 하고 각 공공병원들의 공공보건의료 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요즘 또 다시 새록새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도입 슬라이드로는 검색을 하다가 준비하다가 기사를 하나 한겨레 신문에 온 기사를 봤는데 현 대통령께서 요 신촌 제가 있는 그 신촌지구대에 오셨다가 경찰서의 그 지구대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에 맞춰서 경찰청장께서도 경찰 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라는 시사가 있었고 그 후에 몇 가지 액션이 취해진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문제는 앞에 두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돈을 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향이. 현재 주어진 자원 하에서 주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없는 자원으로 지금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한 행위들을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로 준비한 건 이겁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 한자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야경국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경국가. 반대되는 말로는 복지국가라고도 하는데 야경국가라는 개념은 아주 극도로 시장경제 친화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국가의 역할은 군인, 국방과 경찰, 소방 정도로 극도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시민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치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 이렇게 정신응급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국가인데 왜 그럴까?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야경 국가라고 하려면 야경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던진 질문, 정신질환 응급 대응은 야경 국가의 역할이 들어가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응급이라면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 정도의 거대 담론으로 가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응급 대응으로만 한정한다면 이건 반드시 야경, 때마침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야간이네요. 네, 야경의 야자가 밤야자입니다. 즉 야경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대한민국이? 자, 현재 주어진 예산 자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국가가 복지 국가를 논하기 전에 야경 국가를 논하려면 일단 야경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복지를 논해야 되는데 이 정신응급 대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야경 국가가 할 일인데 그리고 현재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필수의료 담론에서도 당연히 정신응급은 필수의료의 담론 안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가? 왜 국가는 돈을 쓸 의향이 이리도 적은가? 이런 것들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저도 이 발표를 뭐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긴 했지만 알고 저에게 연락한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혹시 얘기하다가 그 연구를 하세요 해서 제가 이제 캐스팅이 됐는데 앞에 두 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주받은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 저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질환자 입퇴원 제도 법률 개정 연구를 의뢰를 받아서 최근에 마쳤습니다. 물론 내용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의 사견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협의체의 내용을 들은 거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 제목에 적어놨는데 특히 비자의 입원 중에서도 대체 의사결정에 의한 비자의 입원 폐지는 이건 막을 수 없는 파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추세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한국, 대만, 일본 정도였는데 대만도 그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사실상은 한국과 일본 정도 남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자의 입원이라고 규정을 해놨지만 동의 입원이 폐지된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응급 입원의 쓰나미가 밀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 입원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처럼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비자의 입원은 응급 입원을 거쳐서 가게 될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이 응급 대응 체계를 생각을 하신다면 현재보다 적어도 5배 이상, 10배 이상 로딩이 가해질 응급 대응 체계를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엔의 인권 관련된 기구에서는 줄기차게 아주 예전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모든 비자의 입원 제도를 다 폐지하라. 응급 입원은 특별히 언론이 언급이 없지만 응급 입원조차도 폐지하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응급 입원 폐지를 찬성하는 국내 학자는 없지만 나중에 비자 입원 제도 중에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만 남게 된다면 그때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엔은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해왔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앞에 발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보건기구는 비자의 입원이 허용된다는 전제로 어떤 공고안들을 만들어 나왔었는데 아주 최근에 공고안이 나올 예정입니다만 유엔과 WHO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신질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지침을 만들면서 이제는 세계보건기구도 전 세계 국가의 비자 입원 제도를 폐지하라라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닙니다. 각 국가별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시스템을 극단적으로 밀고 가게 되면 제가 빨간 줄 쳐놨는데요. 응급 대응 체계가 아니라 형사 체계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유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전제하지 말고 이분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의료 시스템이 아니고 타해를 했을 경우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셨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병원 즉 의료 시스템이 아닌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라라는 권고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 의사결정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이때는 좀 대안을 미리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즉 대체 의사결정에 의한 비자 입원이 폐지되면 결국 응급 입원을 거쳐 행정 입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과 같이 그리고 선진 외국과 같이 공적 입원 시스템의 전 단계로서 정신질환 응급 대응과 관련된 논점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지역사회에서의 응급 대응,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경찰, 소방이 출동해서 환자분을 정신의료기관으로 모셔오는 대응 체계를 말하고 있지만 외래에서 마주친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든지 동의 입원으로 해결을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자 입원 총량을 줄이거나 응급 대응의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얼마나 돈을 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또한 이 정신 응급 대응 제도를 논의하다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는 다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생각이 지금 일치해 있는데 저는 이 법제도에 관한 발표를 하러 다니게 되면 굉장히 적대적인 토론자들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면 안티사이키애트릭스 즉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허구이고 환자들을 속이고 약물을 치료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구금까지 하고 있다는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법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기 지금 경찰도 와 계신데 경찰은 왜 출동하는가. 암 환자가 아니면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는데 경찰이 왜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출동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사회의 법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꼭 구금이라는 의미 말고 치료라는 의미를 또 한 번 또 정립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보면 의료에 계신 분, 보건학을 하신 분, 법학을 하신 분, 사회복지를 하신 분들이 모두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해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계 입장에서는 선행의 의무,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악행금지 의무도 있습니다. 이분의 의사에 반해서 저희가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지만 법적인 의미로 본다면 구금입니다. 구금이고 격리고 강박이고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응급 대응을 말할 때 지금 공공 심포지엄인데 응급 대응을 말할 때 이 아무도 던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정신 질환자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 6월까지는 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경력은 일천합니다. 작년부터 이런 연구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강점이 있었습니다. 제3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정신과 의사를 과연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 사회인가 아니면 우리 정신질환자 입퇴원 제도와 응급대응 시스템을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대변자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너무도 정신과 의사 또 의료계 병원에 좀 적대적인 입장을 많이 받고 최근 2016년 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을 때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가지는 지위는 동그라미 2번을 전제한 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공공의료가 등장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러 인권운동가들께서는 정신질환자 입원을 공공병원으로 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정신과 의사 플러스 공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개념이 갖는 것 같고 또 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이 가지는 지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된 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률 개정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 미미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응급 입원 행정 입원 시행의 절차적 어려움을 두고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주장이 있고 일선의 정신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졌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도 왜 비자 입원이 줄지 않았는가? 양쪽이 불만인 개정이 있었고요. 요거는 청중이 누구신지 제가 잘 몰라서 기초적인 내용을 해야 되면 설명해 드릴까 하고 가지고 왔던 건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 비자 입원 제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대부분의 나라는 정신건강법입니다. 멘탈헬스 액트인데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따라서 최근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운 개정을 하면서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입원 제도가 두 가지가 있고 비자입원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입원 제도로 하나는 정말 스스로 입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스스로 입원했지만 퇴원할 시에 어떤 경우에 퇴원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 입원이고요. 전통적으로 있던 비자입원은 한국, 일본,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가부장적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대체 의사 결정에 의한 입원, 즉 가족이 결정하는 보호 의무자가 비자 입원을 사실상 결정하는 제도가 있고 아주 과거로부터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이 있던 시절 불황자와 동일시하던 시절에 있었던 행정입원 제도가 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옛날 말로 하면 정말 잡아다가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을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있길래 정신질환자들이 싫다고 하는데 우리는 강제로 이분들을 입원시키는가? 예, 의료주의와 법률주의에 아주 오래된 대립이 있고 우리나라는 의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비자 입원을 할 때 판사가 결정합니다.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구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전통적인 신뢰 그리고 가족에 의한 대체 의사결정. 현행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행법은 응급 입원의 경우에 반드시 경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은 굉장히 독특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례가 없는데 우리 법에는 경찰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보면 경찰이 반드시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 서구의 국가에서는 응급 입원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의사가 응급을 입원을 시키고 다만 강제력을 사용해서 병원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출동 의무, 이송 의무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당연히 있죠. 네, 경찰관들은 경찰에 계신 분들이
정신건강복지법은 몰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출동 의무가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도 출동 의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요. 다만 경찰은 이송하면 되는데 왜 경찰이 공공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모시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또 이분을 모시고 다른 병원에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응급입원 과정에 경찰의 지휘와 관련된 입법안이 올라왔길래 아주 최신입니다. 10월 24일이네요. 올라왔던 거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누구나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데 경찰이 하는 걸로 바꾸는, 즉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이 강하고 특히 시민사회 인권단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경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그 근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대만의 사례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우리와 비슷합니다. 가부장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극단적인 개혁을 통해서 법을 싹 바꿨습니다. 이 나라는 대만은 입원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응급을 통해서 행정 입원을 하는 것 딱 하나. 그리고 경찰과 소방의 출동 의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송 의무죠. 병원까지 이송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따로 있고 다른 규정으로 42조에 가면 그때 응급입원 규정이 나오고 놀랍게도 대만에서는 응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모시고 왔을 때 입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안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플레이스먼트를 시키고요. 정신과 의사의 판단을 거친 후에야 의료적으로 전환이 돼서 mandatory hospitalization, 입원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일 안에 끝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제가 선호하는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공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문헌으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님께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의뢰받아서 만들었던 연구 중에 응급입원 규정을 개정하셨는데 이 교수님의 안에 의하면 응급입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장의하는 것으로, 네. 경찰은 다음 조항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의 호송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따라서 모든 종류의 비자의 입원에서 이런 호송 의무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 출동한 경찰은 자타의 위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판단을 하기 위해 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현행법이 아니고 현재는 응급입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 이름을 아예 정신응급 대응으로 이렇게 바꾸고 경찰관이 주체가 돼서 만일 분리가 안 된다면 현재의 경찰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경찰관이 주체가 돼서 증상 평가와 조치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송 과정뿐만이 아니라 전원 과정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신체 증상이 있으면 상해가 있으셔가지고 정신병원으로 오셨다. 그러면 다시 급성기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입원 과정에 이송 의무만 있고 전원 의무가 없다 보니까 전원 의무도 포함해서, 하지만 의학적 판단에 관한 내용은 업무는 줄어들이고 이송도 일단 경찰은 의료 시스템으로 환자분을 넘겨드리고 역할이 끝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이송은 의료 시스템이 떠안는 것으로 이렇게 예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아직은 제가 경험의 일천에서 저의 주장은 많이 하지는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는 입장을 하는데 그래도 저의 사견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특히 공공과 관련해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 현재는 비자의 입원의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즉 경찰 입장에서 비자의 입원의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송을 허용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자의 입원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한 이송을 허용하고요. 그럼으로써 경찰로서는 자타의 위험을 깊게 판단할 필요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송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경찰일 가능성이 높죠. 입원시키기 위해서 이송하시는 것이 아니고 입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정신의료의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나 소방에게 입원 필요성의 판단을 맡기게 되면 굉장히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그러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매뉴얼, 설문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수검을 받게 하고 입원 필요성이 있으면 출동을 종료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병상 확보 및 치료 담당을 맡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특히 공공병원은 병상 부족을 정당한 이유, 즉 응급 입원 환자가 왔는데 우리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이유로 의료법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고 다 진료 거부금 징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병상이 없으면 입원을 못 하는데 일본의 시스템과 같이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비워두는 병상, 비워 있어도 보상을 받는 병상을 확보해 두고 공공병원으로 한정을 하더라도 병상 부족을 정당한 이유로 들 수 없도록, 즉 항상 병상은 비어 있도록 그런 재정적 지원이 전제로 한 입법 시스템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응급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하는 안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예비 병상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재정 지원을 하는 안이 제가 선호하는 저의 사견입니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님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석영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비자의 의견과 관련된 역할과 또 판단의 범위, 또 좋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아주 귀중한 주제 발표 잘 들으셨죠? 네. 이어서는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세 분의 토론자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토론자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토론 순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토론 순서대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현수 보람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찰청의 생활질서 계장이신 최정수 계장님 모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도혜진 서기관이십니다. 먼저 지현수 교수님 그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의 병원 이제 앞서 송경준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서울형 정신응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정신과 전문의 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뭐 이미 그 이제 의료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임상을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거로 보이고요. 이제 송경준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미 해주셨지만 이제 저희 그 보라의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신응급 업무와 관련돼서 간단한 소개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서울형 정신응급센터는 이제 소개해주신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정식 권역 정신응급센터 또는 급성기 의료 정신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이제 시범적으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브라이 병원에 설치되어서 특히 이제 그 서울 서남부에서 발생하는 이제 신체 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응급의학과에서는 이제 내과적인 처치를 하고 이제 저희 과에서는 정신과적인 평가와 치료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한 1,500명 정도의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경찰 동반해서 내원하시는 비율이 한 25% 정도 되시고 이제 자해나 자살 문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한 70%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1,000명의 이상의 환자분들의 진료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경찰 동반하는 비율과 자살 문제로 동반하는 비율은 유사한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어떤 신체적인 질환에 대한 정신과적 그리고 이제 이제 응급의학과적인 처치가 주된 업무긴 하지만 이제 올해 5월부터 저희 이제 보라매 병원 기존에 이제 병상의 그 보호병동이 또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또 급성 정신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내원하신 100여 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가량의 환자들이 이제 저희가 입원 또는 타과 입원 또는 저희 정신과 외래를 통해서 치료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실질적인 이제 임상을 하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공공병원이다 보니 이제 앞선 교수님들께서도 설명해 주셨겠지만 이제 사회적인 현안이 되는 이제 뭐 문제에 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면은 아무래도 뭐 인력과 어떤 시설들이 이제 그 이슈에 이제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사실 그 정신응급 환자들이 또 적게 발생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경우에 좀 이제 특히 이제 정신응급의 환자 같은 경우 최대한 이제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의 자극이 좀 이제 차단된 공간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지 환자 스스로도 좀 안전을 찾을 수 있고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도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치료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응급실 환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격리실은 이제 그 감염 환자들을 위주로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일반 응급실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조금은 더 적절한 평가와 치료가 개입이 될 수 있음에도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좀 제한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신체적인 문제 자체가 사실 그 정신응급센터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의 어떤 더 전문적인 치료가 개입이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중환자실에 입원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전신 마취가 필요한 어떤 수술의 처치가 이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공공병원이다 하더라도 사실 모든 의료진이 다 어떤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어떤 전문 경험이 있거나 뭐 이해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어떤 또 그 해당 이제 의료진들의 어떤 협조나 또는 이제 그런 시설의 좀 미비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치료에 개입을 하시는 이제 의료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감수를 하시면서 좀 치료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석용 교수님께서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과적인 문제가 동반된 정신응급 환자가 있을 경우에 사실 적절한 그 이제 수용이 가능한 이른바 이제 정신응급 병원 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의 기간이 이제 필요로 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이제 응급실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체류를 하게 되는 이제 응급센터의 이제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이 환자분께서 정식적인 응급 입원이 이제 진행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정식적인 응급 입원을 하기 위한 이제 대기 상태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적절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시작이 되지 않은 그런 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법적인 정의랄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좀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이제 체류 기간이 이제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법적인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부득이하게 지금은 고민이 되는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원수 교수님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는 최정수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나오나요? 서울경찰청 생활질서 계장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그 토론다로 그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그 정신응급 상황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직무집행법상 그 자타에 의미 있는 정신질환자는 그 보호조치 대상이기 때문에 뭐 위험 방지와 보호는 저희가 뭐 당연히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종국에 이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마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 지구대 파출소 업무가 모두 마비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지구대 파출소 그 여러 명이 지자체 그다음 각 병원별로 그 전화를 돌려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대상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또 몇 명이 그 옆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뭐 도움을 주시는 곳이 있다면 뭐 그 대상자가 그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많은 시간을 지난 후에 겨우겨우 찾아낸 그 보호자에게 꼭 병원 데리고 가보세요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그 교수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신응급 대응체계가 마련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먼저 그 송경준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응급의료 분야에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경준 교수님께서는 그 정신응급 상황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제도 개선에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공무원으로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 정신응급 대상자 조치에서 가장 핵심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해 주신 표준화된 대응 체계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를 위해서는 경찰 소방 단계에서 최초 대상자 평가를 위한 지자체와 공조가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정화 이전에 급성기 환자의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찰이 그 안전 대책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 지금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보람의 병원도 그렇고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저희 이제 상주경찰관이 그 주치자 센터 근무로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역별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마련할 때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 권역 정신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는 그 의료기관 그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그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참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쪼록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에서 그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준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표하시다 이 부분은 조금 빼셨던데 그 직종에 따른 정신응급 대응 역할과 관련해서 경찰이 퇴원 단계에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고 필요시에는 또 유사한 역할을 경찰이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이걸 표준화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개입 여부는 그 자타의 위험성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현장하고 의료기관 연계 단계에서는 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지만
안정화 이후에 위험성이 사라진 뒤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곳으로 경찰을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도 그 송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협업이나 지역 그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었는데요. 저 또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과 소방, 지자체 그리고 정신응급의료센터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모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 서울경찰하고 지난달부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라는 걸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17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문요원하고 그 경찰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평일 주간, 그러니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근무를 하는 평일 주간에는 주로 현장 조치에 대한 코칭, 그다음에 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들하고 이제 협조해서 병상을 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센터가 휴무인 그 야간과 휴일에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그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해서 그 위험성 판단하고 소방 또 협조 받아서 의료기관으로 이송, 그다음에 치료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약 한 달간 한 300건 정도 지원 요청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응급 입원은 23건을 했습니다. 이게 뜻밖의 처음에 기획했던 거와는 달리 뜻밖의 결과였는데요. 그 야간 휴일의 경우에 경찰이나 소방이 기초센터나 뭐 이런 데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되거나 아니 의심이 되면 무조건 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합동 대응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전문요원이 어찌됐든 현장에서 위험성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응급입원이 불필요한 경우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시도 중이지만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서울시 내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권역 그 협진 체계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장석인 교수님 발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신응급 상황을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이를 위험 방지를 위한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일본 등과 같이 좀 약간 이제 보호의 대상으로 봐서 그 경기법상 명칭도 그 조항 명칭도 보호 조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의료기관 치료 연계가 사실상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비자의 입원이 약간 이제 제한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연계가 가장 중요한 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인권 침해 소재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 중에 전문가 참여하고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모선 의원 등 보여주신 여러 개정안에 대해서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 비전문가인 경찰, 소방보다는 이번의 결정은 오직 전문가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입원이 이제 비활성화되는,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보호하고 이송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 교수님께서도 결국에는 응급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입원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갈 거라고 하신 게 사실상 행정입원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입원을 할 때 이 대상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송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방법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찰도 그 지역별로 응급입원 지원팀이라는 걸 이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경찰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 제안 드렸던 그리고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인 통합 모델 수준은 아니지만 관계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경찰의 지금 응급입원 지원팀도 그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좀 고려가 돼서 그 한 축으로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응급 상황이 더 이상 이제 기피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치료를 위해서 모든 분들의 역량이 집중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수 생활질서계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토론을 또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전문가적인 식견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행정적인 지원, 특히 재정적인 지원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복지부의 책임이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도혜진 서기관님 오셨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도혜진 서기관입니다. 원래는 저희 전명숙 과장님께서 참석을 아마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다른 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전명숙 과장님이 사실은 이제 뭐 외국에서 정신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서 사실 많은 그 현장의 그 외국에서의 현장 얘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참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공공의료 심포지엄에 정신응급이라는 분야를 어쨌든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복지부 내에서도 아까 뭐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정신의료 특히 이제 정신응급 같은 경우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조금 이제 겨우 내부에서 이제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조금 분위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행스도 국회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좀 생각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어쨌든 재정 당국하고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정 당국도 어찌되었던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 정신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적 투자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재정적 투입을 통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런 좀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정신응급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정신질환자들 특히 이제 신체 질환으로 인해서 신체 질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그 권역 정신응급의료 센터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송경준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주셨고 작년에 소방과 경찰과 여러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했던 그 정신응급 협의체에서 아마 제안이 되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사실 이제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러니까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아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서 사실 아직 그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래 올해 이제 8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이제 다른 2개 또 국립대 병원이 지원을 해줘서 지금 현재 6개 되고 있고요. 올해 8개까지 지금 지정을 할 것을 목표로 지금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고 25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사업 독려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찾아가서 이제 뭐 병원이나 지자체랑 협의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좀 잘 꾸려 나갈 수 있을지 의견들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국회에 예산 증액을 좀 하려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경찰청 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금 같이 함께 예산 증액이라든지 사업 모형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응급과 관련해서 그 정신응급이라고 꼭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응급 입원 병상이 사실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 응급 병상을 포함을 해서 급성기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는 급성기 집중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건강보험 수가 시범 사업을 2000년 1월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까지도 아마 시범 사업을 아마 할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공병원에서 좀 많은 역할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지금 얘기가 됐지만 사실 정신응급이라는 게 복지부만 단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방이라든지 함께 그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 상황을 실제 상황에 맞게 그걸 해결해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닌데 경찰과 소방 그리고 복지부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유관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작년에도 했지만 그 부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아까 최정수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실제적으로 그런 정신응급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했더니 뭐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거기에 계신 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서 뭔가 실제적으로 정신응급을 조금 그러니까 실제 현황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게끔 좀 그런 협의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신응급은 많은 부처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많은 유관 단체들의 도움 그리고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공병원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제안 같은 거 건의 같은 것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정신응급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혜진 서의관님 좋은 토론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혹시 발표자 중에서 토론자께 혹시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질의나 또는 의견 미처 말씀 못 드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이번 세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 분의 발표자 또 세 분의 토론자 귀중한 발표와 토론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